자, 이제부터 이론 1 기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1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개론, 그 다음에 성격심리학, 그 다음에 학습심리학, 상담 이론과 실제에 관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3주간에 걸쳐서 이 4과목에 해당하는 기출된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출제된 영역,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구조화 지도라던가 아니면은 요약 노트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구조화 지도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화 지도를 같이 놓고 이제 내용들을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1페이지, 이제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 심리학개론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번 주차까지만 프린트로 나가고 다음 주차부터는 선생님들이 교재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첫 번째 생동의 생물학적 이해에서 이제 문제가 2022학년도에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께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출 분석 강의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가, 즉 문제의 난이도를 측면에 보셔야 합니다. 문제 난이도라는 것은 문제 출제 유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 출제 난이도는 A에 해당하는 개념의 명칭을 써라가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한다면 A에 대한 개념의 명칭을 쓰고 해당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나 A에 대한 개념의 명칭을 쓰고 A에 대한 개념의 정의 또는 특징을 서술하라 라는 문제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출제 유형이 이제 진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조건값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A에 대한 개념과 B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 이론의 원리를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출제 난이도의 정도성이 어떻게 변천되어 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기출 분석을 하시는 목적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자주 출제된 영역,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라던가 MMPI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과 실제인 융의 이론이라던가 가족 상담에서는 거의 반복 빈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보헤네 이론이든 이러한 반복적으로 빈출이 되는 이제 그 영역이 있습니다. ADHD라던가 그런 데는 이제 똑같이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고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개념을 출제하더라도 이제 문제 유형을 정교화 시키거나 훨씬 더 세분화 시켜서 문제 출제 유형을 진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난이도의 변천 과정, 특히 반복 출제된 영역들은 난이도의 변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좋고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2017년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과목이 14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7과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7과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반복 출제되는 부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심리학, 그리고 상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상담 이론과 실제에는 학습 심리학, 성격 심리학이랑 상담 이론과 실제에는 사실 기존의 학습 심리학에 포함된 형태라고 봐서서 학습 심리학도 새로 추가가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 학습 심리학, 상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이제 가족 상담,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화 상담, 그 다음에 심리 검사, 그리고 집단 상담, 진로 상담,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 실습, 이러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 번 아주 오래전부터 초기부터 출제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복 빈출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문제가 계속 이제 어렵게 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많이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심리학개론이나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심리학 경우에는 새로 들어간 기초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가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어떤 출제 영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제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들은 반복 출제되는 부분들의 어떤 문제 출제 유형의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성이 보다 더 많이 보이는 과목들의 특성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기초 심리학의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가 되는 경향성이 보다 더 나타나는 과목들이다.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당연히 뒤에 나오는 네 개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된 기출 문제 유형수가, 기출 문항수 자체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이제 전체 과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는 문제의 유형을 봄으로써 이제 난이도의 변천 과정을 보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 그러나 최근 출세 경향은 처음 출제된 부분이라도 문제 난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2022학년도, 21학년도까지만 해도 처음 출제된 부분은 아까도 했듯이 단순 키워드형 땡땡땡의 명칭을 써라 라는 문제만 출제가 됐는데, 이후 2022학년도 요때부터는 처음 출제된 영역이어도 문제가 굉장히 정교하고 구조적이고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계속 나타나더라, 많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2022학년도부터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기간에 201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기출된 문제를 모의고사형으로 프린트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풀어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연도별로 문제들이 변화가 됐는지를 체감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가 문제 난이도가 이제 급격하게 높아졌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출제된 영역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 출제됐는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출제됐는가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융이라던가 웩슬러 지능 검사라던가 MMPI라던가 ADHD처럼
이것처럼 자주 나오는데, 그리고 뭐 반두라 이론이라던가 자주 나오는 이론들은 자주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1, 2년마다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 가시면서 예를 들면 반두라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서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로 출제가 됐는가에 대한 영역적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고요. 그러나 최근 출제 경향은 전년도에 문제가 출제된 것이 다음 해에도 출제되는 경향성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3년 전까지만 해도 전년도나 2년 전까지 출제된 문제들은 이제 올해 출제를 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점차 변해서 전년도 2년 전 혹은 3년 전 최근에 이제 기출이 된 문제라 하더라도 또 출제가 되고 또 출제가 되는 경향성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조금 슬프게도 이제 그 기출 분석과 무관하게 이제 우선 기출이 됐다면 전 영역을 꼼꼼하게 기출된 부분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영역들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요도 정도를 갖다가 변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중요한 것들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에 중요한 어떤 기준점 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과목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심리학개론 분석 자료라던가 아니면 뭐 성격심리학 분석 자료라던가 표를 하나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같이 보면서 몇 년도에 뭐가 출제가 됐고 몇 년도에 뭐가 출제가 됐으니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매 과목이 끝날 때마다 갖게 되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개론에서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에서 2022학년도에 아주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선 문제는 이제 1번 보시면은 맨 윗줄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이제 발문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 문항이 이제 먼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답안 작성을 위한 조건들이 제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다음가는 인간의 자율신경계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밑줄을 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문제의 구조는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 문항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론을 인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항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문항은 첫 번째로는 이론의 영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시문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상담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가 크게 두 가지 정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인간의 자율신경계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가 이론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죠. 왜냐하면 어떤 이론적 범위 안에서 이 문제가 나오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를 보시면 자율신경
자율신경계가 나왔으니까 내가 심리학개론에서 배웠던 첫 번째 파트 행동의 생물학적 이해에서 내가 이제 말초신경계 요쪽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자율신경계에 관해서 공부했던 부분이 문제로 나오는구나라는 영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정문상담 교사가 지수와 미나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누가 무엇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대상자 즉 내담자의 연령입니다. 내담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내담자 연령이 이제 미성년자이냐 아동이냐 18세 이상이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상심리의 진단 기준이라던가 아니면은 윤리 문제 그래서 18세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문제와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보시면은 작성 방법 여기까지 보셔야지 문항 분석이 끝나는 거죠.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문제풀이를 위한 답안 작성을 위한 뭐가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지시사항 다시 말해서 문제 답안 작성을 위한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너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기억과 니은의 명칭을 쓰고 번호를 매기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술형 문항은 사점 배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점 배점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구 조건을 해결을 했을 때마다 1점 배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2점 배점이 들어간 키워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입형 문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항, 기입형 문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입형 문항은 2점 배점, 서술형 문항은 4점 배점이고 기입형 문항은 키워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두 개의 키워드 답안을 쓰도록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2점 배점, 두 개의 키워드 다 써야지 2점 배점이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키워드 답을 쓰는 거를 2점 배점 하는 경우 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문제를 되게 많이 내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쓰도록 하죠. 그리고 4점 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점 배점도 이제 최소한 4개의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의 조건을 다 써야지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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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배점이 돼서 이제 답안이 다 완성이 된다. 근데 요즘은 최근엔 이런 경향성이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점 배점 내용 안에 예를 들어서 절차 4가지를 다 써라 구성 요건 4가지를 다 써라 이러한 방식으로 1점 배점 안에 더 많은 키워드를 쓰도록 정확하게 쓰도록 요구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세팅은 4점 배점이라면 4가지의 요구 조건을 해결하면 만점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1번 기억과 니은의 명칭을 쓰고 이거는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 대한 명칭이 1점 배점, 니은에 대한 명칭이 2점 배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로 이제 번호를 매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 조건 기억의 기능과 관련 있는 반응을 밑줄 친 디귿에서 찾아서 한 가지 서술하라 자 그러니까 3점 배점에 해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요 문제가 매우 좋은 문제인데 난이도를 확 올리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난이도의 어떤 단계가 다 나와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1번이라고 이제 번호를 매겨라 라는 하는 문제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명칭을 쓰는 문제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번호를 매기라고 한 것이 해당한 내용을 이제 사례에서 찾아 써라. 사례 적용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개념 서술해라, 특징 서술해라. 그래서 한 단계
3단계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여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높은 어떤 난이도 수준이 밑에 있는 것인데, 리을이 스트레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기억과 니은의 기재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라. 요거는 전체 포함해서 1점 배점이 된 이제 네 번째의 어떤 배점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요구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문항을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리을이 스트레스 증상 완화, 점진적 근육 이완이 스트레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기억과 니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기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라는 어떤 조건과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이라는 조건을 연결시켜서 그 원리를 설명하라라는 난이도가 높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럼 문항 분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림이 그려지죠. 아, 어떻게 이제 제시문을 봐야 되는지 가이드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문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가를 보면 이건 단순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배쪽미주신경계, 등쪽미주신경계, 당시에 미주신경계 이론이 한 번도 문제로 나온 적이 없고 너무 딥한 내용이어서 사실은 이거를 다룬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이 기억 니은을 조금 이제 힌트만 보면 교감이나 부교감 신경계라는 것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구성 요소가 교감 부교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감 신경계, 부교감 신경계 이렇게 맞춰서 쓰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쓰는 건데 요거는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이제 먼저 우선은 이론 인출을 같이 먼저 하고 요 문제를 더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인출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선은 시상하부는 시상은 시상 밑에 있는 것인데 두 가지의 기능을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기능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기능이 두 가지다. 우선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첫 번째 4F 유명한 그래서 먹기, 그 다음에 투쟁, 그 다음에 도주, 그 다음에 교미에 해당하는 4F를 이제 관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이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거니까 이것만 인출하시면 되죠.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뭐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다. 그러면 교감신경계라는 것은 뭐냐? 위기 상황에서 투쟁도피 반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감신경계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는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호르몬 또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심장이 뛰게 하고 근육이 조이게 하고 긴장되고 호흡이 가빠지게 만들게 되는데요. 즉 위협 시에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교감신경계다.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계는 뭐냐? 이완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신경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교감신경계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배쪽 미주신경계랑 등쪽 미주신경계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면 배쪽 미주신경계는 어떤 거냐면 안전하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상태에서 타인과 또 연결되는 느낌 이런 것들 이완, 안정된 느낌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느낌이 배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의 특징이고 등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 상태는 뭐냐면 극한 위기 상태에서 얼어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더 느려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무감각해지고 고립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등쪽 미주신경계다. 그래서 미주신경계의 이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는 노란 신호등
부교감 신경계 중에서 배쪽 미주 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는 초록 신호등, 등쪽 미주 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는 빨간 신호등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인출, 이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출해 내실 수가 없으면 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의 내용을 인출해 내실 수가 없으면 문제 자체를 어차피 풀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론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론 공부를 잘하고 잘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러한 구조화 지도라던가 요약노트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단권화해서 이론들을 암기를 굉장히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여기 자율신경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딱 인출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인출을 해냈으면은 기억은 교감신경계고 니은은 부교감신경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배쪽 미주신경계가 뭐고 등쪽 미주신경계가 뭐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으실 거죠. 자, 그러면 밑으로 보시면은요, 같은 반 친구 사이인 지수와 미나는 2주 전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쟁도주 반응이 활성화되게 되고 교감신경계가 1차적으로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차가 전복이 되면서 아수라장이 됐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보였죠. 자, 그래서 디귿을 보면 지수와 미나는 둘 다 크게 놀랐는데 1번 지수는 어떻게든 버스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고 여기까지 보셔야 되죠. 뒤에도 봐야 되겠네요. 버스 문을 열 수 없자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뜨리려고 시도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수는 뭐예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로 위협 상황에서 투쟁도피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창문을 깨뜨리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편 미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얼어붙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는데 지수가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넋이나가 있었다. 그래서 꼼짝하지 않고 얼어붙었다, 넋이나갔다 한 미나는 부교감신경계 중에서 위협에 대한 상황에서 얼어붙고 옴짝달싹 못하고 무기력한 셧다운 상태로 가게 되는 등쪽 미주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리한 문제죠. 그래서 기억 니은에 대한 명칭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관련 반항을 디귿에 찾아 쓰는 것까지 답을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등쪽 미주신경계 활성화를 이제 사례에서 잘 구별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응급구조원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갔지만 이후 충격이 심해서 부모와 함께 위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상담 교사는 위기 개입을 하면서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줬다. 자, 요거는 나중에 상담 이론과 실제 이론에서 배우게 될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실 울배의 상호 제지 원리 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긴장과 이완은 양립할 수 없다. 근육의 움직임 상황에서 긴장과 이완 근육은 양립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긴장과 이완 반응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울배의 상호제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설명해라라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 근육이완 훈련이 여기에선 선생님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죠. 이 내용들을 활용해야 되니까 점진적 근육이완 훈련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기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감신경계는 어떤 근육 활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긴장 상태와 관련되어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이완 상태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긴장된 근육 활동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이완된 어떤 근육 활동은 부교감신경계,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긴장된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근육이 이완된 상태가 되는데 요게 순서상 더 맞겠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긴장된 근육 활동을 보이게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이완된 근육 활동을 보이게 되는데 긴장과 이완은 상호 억제 원리에 따라서 상호 제지 원리에 따라서 같은 말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을 하게 될 경우 점차 이완된 상태로 즉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된다. 점차 이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된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죠. 마지막은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문항 분석했고 제시문 분석하면서 세 번째 뭐를 했습니까? 이론 인출까지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답안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제시문 분석하고 요거는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1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습득돼야 되는 것이 이론 인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뭘 의도하는가 분석하는 과정이 1번, 2번이죠. 그죠? 그리고 3번에 최종적으로 출제자가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답안 작성은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아주 단순한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전 배점이기 때문에 이제 네 줄을 형태로 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번호를 매린 것처럼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주어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주어부는 문항에 에서 얘기하는 요구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주어부고 서술부는 그 요구 조건에 대한 정답,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이론이 인출이 되어서 이것이 제시문의 어떤 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서술부다. 그러면은 이제 네 줄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네 줄로 이렇게 각각의 문항을 해결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보면 너무 아래로 내려가니까 선생님들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할게요. 주어부, 그 다음에 서술부. 그러면 이제 주어부는 이제 문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항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과 니은의 명칭을 쓰고 그러면 첫 번째 줄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억의 명칭은 서술부 교감신경계다. 이렇게 니은의 명칭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부교감신경계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디귿은 뭐예요? 주어부가 문제에 대한 거죠. 디귿이 아니고 기억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을 밑줄 친 디귿에서 찾아서 한 가지 서술하라 라고 얘기하는 기억과 관련된 반응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주어부는. 그래서 문항을 이제 그대로 문항에 해당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가시면 되고 서술부에서는 정답을 쓰시면 되죠. 기억과 관련된 거니까 지수가 어떻게든 버스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창문을 깨뜨리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제시문 안에 있는 거를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쓰셔도 되고 조금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요약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사전 배점 다 하게 되는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되는 이유를 기억과 니은의 기재화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설명해라 라고 해서 리을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것이 주어부로 들어가고 나머지 서술부는 조건값에 해당하는 것이 다 들어가야 되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경우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경우 근육이 이완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완 훈련을 하는 근육 이완 훈련을 하게 될 경우 상호 억제 원리, 상호 제지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 이완 상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가 된다. 이완 상태로 대치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제 증상이 완화된다. 이렇게 네 번째 문항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상세하게 시간을 이제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선 쉬도록 하겠습니다.